우리나라는 지금 침체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침체의 가장 큰 전조 증상이 몰락이에요. 언론인 하셨잖아요. 예. 그런 기사를 저는 왜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요. 거대한 건설 카르텔도 있고. 근데 제가 2025년 버전으로 조금 하나 더 질문을 좀 첨언해 보자면 한강변에 일부러 도색도 안 하고 진짜 우리 그 용적률 높여줄 때까지 우리는 죽어도 재건축 안 하고 버티겠다라고 하는 흉물처럼 생긴 아파트들이 한강변에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입지는 좋은데 네. 근데 그래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흉물 같은 아파트가 40억 50억 하던데. 그거는 몰라서 그래요. 재건축이 되면 예.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시세 차익이 엄청나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 미래 가치가 지금 있는 거죠. 반영되어 있는 거죠. 한 70층, 가격이. 80층 지면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떨어지죠. 그거는 그 이유가 문제가 되는 거지. 아, 나중에 지금 70층, 80층짜리가 30년 후에 그러면 이제 그거는 흉물이 되는 건데 지금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신기하더라고. 그 노른자 위 땅에 재건축 안 하고 계속 플랜카드만 내걸고 어느 시장 물러가라 이거 하고 있고 몇십 년째. 그런 데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파트 문화가 짧아요. 우리나라 이제 해방 후에 최초로 생긴 아파트가 1958년에 생겼는데 그래 뭐 예. 70년도 안 되잖아요. 예. 58년에 종합 아파트가 5층짜리가 처음으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문화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재건축은 벌써 2번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제대로 안 짓는다는 거죠. 근데 저 일제시대 때 진 거 있잖아요. 예. 1937년에 졌나? 그 충정 아파트 보셨어요? 네네네. 그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많이 나오는. 네. 지금 사람 살고 있어요. 지금 88년 됐나? 37년이니까 88년 됐는데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비교적 좀 튼튼하게 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살고. 그런데 해방 후에 우리가 뭐 신도시 이후부터 진 게 88년 동안 그 건물에 살고 있다면 그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 정도로 뭐 해방 전에는 뭐 기술이 어땠는지 몰라도 튼튼하게 진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오로지 그냥 개발에 중점을 둬가지고 하여튼 빨리 짓고 싸게 짓고 이런 데 중점을 둬가지고 3, 40년 되면 농물 나오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재건축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로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낭비라고 봐요. 건설회사는 좋죠. 건설회사는 30년이 아니라 10년마다 재건축하면 좋죠. 그러면 건설회사는 부흥을 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낭비예요.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그래서 지금 짓는 건 진짜 100년 이상 가는 아파트를 지어야 그렇게 지어야 하는데 돼요. 무조건 지어야 그러려면 또 건축비, 분담금이 또 높아지니 네. 아이고 이게 참 강남에도 어디선가 이제 풀어야 되는 60성 아파트가 지금 있잖아요. 60 몇 층인가 강남에도 아주 고급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자, 그 아파트를 이제 재건축하려면 이제 앞이 캄캄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평수가 큰 것들이 많거든요. 예. 60평 아파트다. 그 평수의 한 10% 정도가 땅 지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거기 그 60층 아파트에 60평을 갖고 있다. 그럼 땅 지분이 몇 평이에요? 6평 갖고 있는 거예요. 6평. 만일에 그 건물이 나중에 낡아서 다 무너지면 60평 갖고 있는 사람은 6평 땅에 텐트 치고 사는 거예요. 6평. 근데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그럼 재건축을 하려면 지금 60층 질 수가 없잖아요. 물론 거기에 있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는 분들만 있다면 큰 돈을 들여서 재건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집 한 채가 전부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재건축이 굉장히 저는 어려울 것이다. 전체가 찬성하면 가능해요. 그 정도 부담은 다 낼 수 있다. 하면은 가능한데 그 정도 부담을 낼 수 없는 분들이 저는 많다고 봐요. 근데 또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 아파트가 60층짜리가 한 30년 됐나요? 예, 한 3년 됐죠. 근데 이 아파트는 앞으로 한 50년, 60년 살아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아니요, 그거는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예. 튼튼하게 졌어요. 어. 제가 보기에는 70년, 80년은 갈 거라고 봐요. 그거는 튼튼하게 졌어요. 무슨 팰리스 하는 막 그런데요. 예, 뭐 하여튼 주상복합은 원래 지을 때 건축비가 많이 들고 튼튼하게 져요. 그냥 일반 아파트가 문제지. 요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뭐 재건축하고도 이런 것도 여쭤봤는데 학군 요것도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랑도 맞물려 들어가는 거긴 한데요. 그렇죠. 저출생 시대가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또 줄어들고 있고 예전만 하더라도 초품화가 최고였고 주변에 학군 좋은 데가 또 집값도 더 좋았고 앞으로는 혹시 뭐 당분간은 학군 좋은 데가 집값이 비싸겠죠. 네. 근데 앞으로 인구가 줄잖아요. 네. 뭐 초등학생 숫자가 굉장히 준다 그러잖아요. 지금 인구가 줄고 노령화가 진행되잖아요. 저출산 고령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노령화 인구가 전 국민의 50%가 넘어갈 텐데 그러면 이제 출산율은 낮아지고 이러다 보면은
학군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학군이라는 게 신생아가 많이 출생을 하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학군이 중요하고 어느 지역을 가야 된다 하는 게 중점을 두지만 앞으로 뭐 저출산 고령화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데 또 신생아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학군이 중요성은 점점 좀 줄 거라고 봐요 저는. 다만 또 이것도 이 중에서 양극화, 초양극화가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몰리는 초양극화는 곳으로. 나타날 수 있죠. 분명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초양극화가 분명히 나타나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양극화는 형평성이 안 맞는 양극화예요. 왜? 보유세가 너무 적어요. 보유세가 선진국처럼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거는 징벌적 과세예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네네네. 재산세 자체를 높여야 돼요. 재산세를 상당히 높이면 양극화가 되든 초양극화가 되든 뭐 강남의 어떤 특정 지역의 아파트가 뭐 한 채에 100억에 거래되든 1000억에 거래되든 일반 국민들은 상실감을 크게 안 느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엄청난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하신 거는 미국처럼 그러니까 종부세 개념이 아니라 보유세인데 내 취득가에 비례한 보유세.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네네네. 그건 캘리포니아 한정되는 거죠. 음. 캘리포니아처럼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50개 주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의 제도를 받아들인다 할 때 잘못하면 미국은 너무 커요. 우리나라 땅의 100배 되거든요. 아.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하면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에요. 아. 그래서 각 주에 좋은 것만 따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네. 그러면 가급적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갈수록 세금이 줄어드니까. 아무리 재산세를 높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양도세도 계속 이연시켜주는 거 얼마나 좋아요. 이연시켰다가 나중에 상속하면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양도 차액이 다 감면시켜주는. 그리고 상속세로 넘어가는. 이런 시스템이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각 주에 좋은 것만 따오면 우리나라가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텐데 그러한 시스템을 시행을 정치권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부동산값 떨어지는 거를 두려워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어요. 또 하나가 이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국평 30평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신.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저는 평수 개념이 아니고 네. 사람은 이제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 그거는 감당 능력의 문제라고 봐요. 아하.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넓은 평수에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사람이 돈 많으면 나중에 이제 종 부리고 싶다고 청소하는 사람 관리인을 놔두면 되잖아요. 지금 혼자 살면서 100평에 사는 분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네. 혼자 살면서. 그러니까 가족이 살든 혼자 살든 평수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감당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근데 4인 가족이 살 때 그동안에 우리가 30평형이 국민평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가장 그 한 가족이 살기가 좋다 해가지고 국민평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인 상황이고 돈을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미국에 집이 큰 게 많으니까 네. 보니까 1에이커짜리들이 주택이 많아요. 1에이커면은 한 3,000평 넘죠. 집이 3,000평이에요? 주택이. 마당까지 다 해서요. 네, 3,000평이면 마당이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예, 운동장까지. 운동장도 있고 또 5년 전인가 비버릴스의 벨레어라고 있거든요. 비버릴스보다 더 부자 동네. 오, 네. 예, 거기에는 그때도 이제 그것도 한 2천억 넘게 팔린 게 있죠. 단독 주택인데. 근데 그 안에는 동물원도 있죠. 그때 신문 재벌이 그때 젊은 사람이 사는 걸 봤는데 네. 어마어마하게 크죠. 동물원도 있고. 와. 그거는 1에이커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넓어요. 거기에 몇 명이 사느냐? 두 식구 살아요. 부부 둘이. 관리인은 수십 명 있어요. 그 수십 명. 동물 밥도 줘야 되니까. 네, 그때 우리나라에도 아마 언론에 났을 거예요. 그 주택이 팔렸는데 예. 그 주택을 사면 헬기를 끼워주고 어. 헬기를 끼워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종업원들 집을 관리하면 한 종업원 있잖아요. 네. 종업원 50명을 그대로 인계해 준다는 조건으로 집을 팔아서 팔렸어요. 근데 그거는 진짜 거래도 드물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엄청 제한적이고. 엄청 제한적이죠. 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네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두 식구 살면서 그렇게 넓은 게 뭐가 필요하냐 그러는데 감당 능력이 있으면 우리 이대호 대표께서 네. 내가 1조가 있다. 30평 아파트 살고 싶겠어요? 아유, 그럼 이제 서동기 박사님 찾아가서 이제 LA에 집 좀 알아봐달라고 엄청 넓은 해야죠. 거 사겠죠. 네. 엄청 넓은 거. 그럼요. 또 10조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넓은 또 집. 100조 있다면 동물원을 해야. 그 관리인 두고 살겠죠. 그러니까 몇 평형이 기준이다 하는 거는 보편적인 시각을 저는 말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30평 아파트가 이제 그 국민평형으로 좋은데 이제 앞으로 갈수록 식구가 주니까
이제 다 결혼해서 나가면 두 식구 살잖아요. 네. 두 식구만 20평형이면 25평이면 충분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한 거고 이거는 감당 능력.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느냐, 자산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고. 사람의 욕심은 한이 그렇죠. 없거든요. 넓으면 넓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도 내가 예를 들어서 한 500억, 1000억 부자 되는데 난 죽어도 34평에 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분들은 주장하는 분도 있겠죠. 특이한 분들도 있어요, 물론. 계실까요? 근데 이게 예전에 팬데믹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인구 구조 때문에 노령화 때문에 소형 평형이 뜬다. 아니다. 그래도 대형 평형이 뜰 것이다. 이 논쟁이 되게 많았더라고요. 근데 팬데믹 그러니까 사람들 못 만나고 집에만 거주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거치다 보니까 그냥 대형 평형으로 사람들의 심리는 다 이동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감당 능력이 주로 있는 거고. 과거에 이제 대형 평형이 인기 없을 때는 대형 평형을 적게 지었어요. 적게 지었. 네. 그럼 시간이 지나면 대형 평형 값이 또 오른단 말이에요. 공급이 없으니. 그럼 대형 평형을 또 많이 짓겠죠. 소형 평형을 적게 짓잖아요. 그럼 소형 평형이 또 인기가 있어가지고 또 값이 비싸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수요 공급의 문제지 어느 평수에 사느냐 하는 거는 예를 들면 4인 가족은 30평이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통은. 네네. 통상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평이라는 건데 네, 국민평형이라고 이거는 우리가 부르고 있죠. 나중에 감당 능력의 차이가 선호도에서 날 수밖에 네, 없다. 감당 능력.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네. 거기에 맞게 살고 싶은 거지요. 그 상가하고 좀 요거 좀 여쭤봐야 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나라 경기도 좀 안 좋다고 네, 경기가 네, 너무 안 그렇죠.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직격탄이 상업용 부동산부터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간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이게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이 않으시나요? 상업용은 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침체가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침체가 왔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 침체를 어떻게 헤쳐나갈 거냐만 남아 있는데 네. 지금 뭐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신고가가 형성된다 이런 기사 내보낼 때가 아니에요. 지금 침체기가 왔어요. 네네네. 왔고 침체의 가장 큰 전조 증상이 상업용 부동산의 몰락이에요. 미국은 이미 오피스 빌딩이 몰락했죠. 뭐 반값, 반의 반값 이렇게 거래 시가가 나와 있어요, 지금 네. 미국에. 최근에 그 LA 다운타운에 52층짜리 빌딩이 하나 있는데 우리나라 사자동사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3분의 1 가격으로. 거래가 진행되다가 거래가 중단돼 안 샀어요. 3분의 1 가격으로 사서 내가 저걸 가치가 있느냐 해서 중단시켰어요. 3분의 1 가격인데요? 3분의 1 가격으로. 그 52층짜리 빌딩이 예. 그 정도로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안 좋거든요. 우리나라도 되게 안 좋아요. 우리나라도 강남 같은 데는 공실이 상당히 많잖아요. 공실이 많고 어떤 데는 막 공실이 반 정도 있는 데도 있잖아요. 상가가. 네네. 또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는 뭐 공실이 되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해요. 예. 막 임대 막 써붙여놨잖아요. 그만큼 경기가 너무 안 좋아요. 물론 경기가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온라인 시대 예. 전부 다 그냥 아마존이나 이런 거 발달해가지고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해버리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가 안 좋은 것도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경기는 지금 너무 안 좋아요. 경기 침체 상태예요. 더군다나 아직 경기 침체가 완전히 오진 않았지만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오면 예를 들어서 관세 영향이 좀 본격적으로 된다. 또 관세를 수단으로 삼아서 환율을 우리나라 조정을 하려고 한다. 우리나라 환율을 갖다가 조정하려고 한다.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어려워지겠죠. 더. 그러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거고 저는 이러한 것들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그리고 우리가 왜 외국에다가 군대에다 돈을 많이 쓰느냐. 뭐 미군도 좀 철수해서 돈을 좀 아끼자. 아니면 그 나라가 다 부담하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네. 그 미국을 부강하게 만들려는 거거든요. 헛돈을 쓰지 않겠다. 뭐 과거에는 뭐 돈이 많이 들더라도 미국은 세계 최강국으로서 군사 강국으로서 세계를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많은 예산을 써서 미군을 파견한 거 아니에요, 각 나라에다가. 네. 근데 지금은 걷어들이겠다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관세를 통해 가지고 환율을 조정하겠다. 과거에 그 플라자 합의처럼 환율을 조정하겠다. 이런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세계 경제는 거들나는 거죠.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세계 경제는 거들나는 거예요.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환율을 조정할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율은 적정한 환율이 좋은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경제 규모에 비하면 한 1,100원, 1,200원 요때 이게 제일 좋아요. 네. 그거보다 높거나 그거보다 낮아도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에. 근데 그걸 낮추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원화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과거의 플라자 합의 같은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의도는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관세를 통해서 협상을 할 때 그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근데 진짜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나간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 침체의 늪으로 빠질 수밖에. 특히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지금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죠. 이제 주택은 사람이 사는 데니까 경기가 안 좋아져도 늦게 떨어져요. 근데 침체가 장기화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상업용은 적극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경기에 민감하잖아요. 금리만 올라도 상업용 부동산은 바로 영향을 받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금리가 1% 오르면 부동산 값은 10% 떨어진다고 봐요. 10배 정도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1% 내리면 부동산 값은 10% 오른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10배 정도 차이가 보통 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를 자꾸 내리려고 하는 게 부동산 값이 폭락하는 걸 막기 위한 효과도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 영향도 있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 침체가 온 거나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단기간에 회복되기는 어렵고 단기간에 앞으로 회복되기 어려워요. 대외 경기가 더 어려워지면 더 크게 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시는 있다면은 모르겠지만 글로벌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LA 다운타운에 3분의 1 가격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를 진행하다가 거래가 중단됐어요. 3분의 1 가격으로 사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가격으로 또 나오겠잖아요. 실제로 4분의 1 가격으로 팔린 애도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빌딩 같은 경우는. 그만큼 상업용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업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막 금리를 자꾸 내리고 싶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연준이 말을 안 듣잖아요. 금리를 내려라 하는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대폭 내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상업용 부동산이 다 죽어가니까. 근데 미국은 뭐 3분의 1, 4분의 1 가격이라도 상업용 부동산 이제 팔긴 파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경매로 넘어가지 않는 이상 임대료 이제 비워놓을지언정 임대료는 깎아주질 않고 왜냐하면 그게 또 건물의 가치를 또 좌우한다고 하니까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지 않나요? 경기가 자꾸 악화되는 게 그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수익이 안 남아요. 예. 그럼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잖아요. 예. 임대하는 사람들이. 네. 그럼 임대료를 내려야 되잖아요. 건물값이 내리면. 그렇죠. 그 임대료를 안 내리는 거예요. 임대료를 안 내려. 임대료를 자꾸 내리면은 건물값도 다운되고 또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임대료를 안 내리니까 자영업자들은 자꾸 어려워지죠. 임대료를 내리면 자영업자들은 숨통이 좀 트이잖아요. 네. 금리가 높아도. 근데 임대료를 안 내리니까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워지고 경기 침체의 골은 자꾸 어려워지고 상업용 부동산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들이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 임대료를 내려서 건물값이 떨어지더라도 내려서 자영업자들이 들어오게 해야지.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야지. 그걸 갖다가 임대료를 안 내리고 갖고 있다가는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나타나면 건물값은 더 주저앉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 더 유연하게 시장 유연하게 원리를 따라가야 하는데 지금 뭐 강남의 빌딩 같은 경우 잘 안 팔려요. 값을 잘 안 내리거든요. 네. 근데 은밀하게 내려요. 은밀하게요. 은밀하게. 저한테도 뭐 한 상당 부분 깎아서 좀 팔아달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빌딩들이. 말로는 300억이라 하고 그렇죠. 뒤로는 얼마까지 이 정도 오면 내가 팔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비밀을 지켜달라. 예.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앞에서는 이제 폼이죠. 나는 이 빌딩은 800억짜리 빌딩이야. 안 팔아. 800억 이하는. 이러면서도 대출을 안 받은 분들은 괜찮은데 대출이 있는 분들은 금리 부담이 굉장히 세잖아요. 또 공실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담이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싸게라도 팔 수밖에 없어요. 뭐 강남에 보면 어떤 연예인 보면은 뭐 30억 남기고 팔았다. 네네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들어보면은 손해보고 판 거예요. 그 사람이 그동안에 낸 취등록세, 재산세, 또 공실로 인한 임대료 손실 다 따지면 손해보고 판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분석을 해보면 손해봤어요. 근데 신문에는 산 금액과 판 금액만 비교하니까 한 2, 30억 남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뜯어보면 그게 아닐 수도 뜯어보면은 있고. 손해보고 판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사를 지금 언론인 하셨잖아요. 예. 그런 기사를 저는 왜 내는지 이해가 안 돼요. 기사를 내려면 전문가한테 분석해가지고 분석해보니까 실제는 손해봤더라 이런 것까지 기사를 내야 되는데 네. 얼마에 샀다 얼마에 팔았다 이거는 부동산 값을 띄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 언론도 정신 차려야 돼요. 대부분 그런 거 이제 재료를 좀 알려주시는 분들이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 부동산 값이 떨어지기를 반대하는 분들. 그러니까 올랐다는 기사가 날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또 강남의 신고가가 신문에 기사가 나면은 좋은 거죠. 그런 분들은. 이 기자 내가 연예인 이번에 누구 하나 그 건물 하나 마련해줬어 뭐 이러면서 슬쩍 그렇죠. 흘려주고. 네. 예. 실제는 손해가 많은데 어떤 연예인은 지금 뭐 빌딩 가져 있는데 다 공실이잖아요. 지금 예. 새로 건물을 신축해서 지었는데 전체가 다 공실이에요.
뭐 어느 년에는 말은 못하겠지만 어. 다 공실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금리는 나가고 있지. 어허. 공실이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도 팔리지도 않아요. 임대가 나가야 팔리죠.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심각하네. 굉장히 어려운 상태다. 지금 사실상 상업용 부동산을 보면은 우리나라 경기 침체는 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세종시 사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세종시는 이제 한참 집값 조정 크게 받다가 거기는 인구가 늘어나는데도 조정을 좀 많이 받다가 뭐 그 전에 물론 많이 올랐던 건 있습니다만 최근에 행정수도 아니면 최소한 대통령 집무실 혹은 이제 국회 본원까지 이전하는 거 뭐 3대 후보가 다 똑같이 공약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종시 집값이 많이 최근에 올랐다고 하는데 일단 그거의 실현 가능성이나 거기에 맞춰서 세종시의 부동산 집값이 이제 많이 오르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이전한다면 네. 실질적으로 세종시 집값이 오를 수 있는데 네. 과연 실현 가능하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국회까지 다 옮겨야 돼. 근데 국회를 옮기면 잘못하면 서울 집값이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그 정치인들이 서울을 오염시켰는데 네. 그 오염된 정치인들이 지방으로 가버리면 서울은 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집값이 더 오를 무슨 수도 있어요. 말씀이실까 오히려. 했네. 네. 그 오염된 사람들이 다 저 세종시로 옮겨놔버리면 지방으로 몰아버리면 여의도가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여의도 집값 엄청 오를 거예요. 이건 농담이고. 예, 농담이신 걸로. 물론 만약에 이제 이전을 하면은 국회 본원은 뭐 이제 국민에게 돌려준다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짜로 그 이제 공약들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진짜로 옮긴다면 네. 대통령실까지 다 옮겨야 되겠죠. 옮기면은 세종시가 뜰 수 있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세종시가 좀 들썩들썩한다 하는데 그러한 공약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는 많은 세력들 있잖아요. 서울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세력들 그 세력들이 반대를 할 거예요. 반대를 한다고 뭐 내가 대통령인데 못하냐? 꼭 그렇지는 않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는 카르텔이라는 게 있어요. 거대한 건설 카르텔도 있고 네. 또 부자들도 있고 또 공무원, 고위공무원 집단들이 또 있잖아요. 네. 서울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위공무원 집단도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 반대가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옮기기가 쉽지는 않아요.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옮길 수 있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2005년이었나요? 노무현 정부 때 목도를 했고 당시에는 이제 위헌까지 결정이 났는데 물론 이제 20년 후에는 어떤 방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당시랑은 또 여론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죠.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원칙대로 옮겨버렸으면 네. 물론 뭐 거기에 대한 논란은 많았지만 옮겨버렸으면 됐는데 그 카르텔이라는 게 있잖아요. 옮겨가지고는 서울이 조금 집값이 떨어지는데 서울의 상권이 좀 약화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대한 반대 세력에 부닥쳐가지고 결국은 실현을 못했는데 이번에 과연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옮기는. 또 하더라도 또 시간은 되게 오래 걸리는 시간이 거군요. 엄청 오래 걸리겠죠. 서울 부동산 값을 어떤 경우든 떨어뜨리는 정책을 하려면 혁명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건 이제 앞부분에 많이 또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끝내기 전에 그래도 뭐 집은 누구나 우리가 실수요 측면에서는 또 필요한 거고 의식주 중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시는 분 혹은 갈아타기를 고민하시는 분에게 물론 이걸 다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어떤 좀 마지막 조언을 굉장히 해주실 어려운 수 있을까요? 문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감당 능력이 있으면 살아. 감당 능력이 있으면 집이라는 걸 그 투자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네. 내가 이 집을 가지고 앞으로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고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 맞는 감당 능력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네. 그 집은 저는 사는 게 상당히 좋다고 봐요. 집은 주거의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내가 집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 하는데 직장생활 하는데 굉장히 안정감을 가지거든요. 네. 근데 집이 없고 월세 살면은 또 전세 살면은 집을 언제 장만하지 이런 고민 때문에 항상 머리가 한쪽이 아픈 경우가 네. 생겨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 장만한다는 거는 거주의 안전성 면에서도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봐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30대 때 서울에 집을 한 채 샀는데 그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앞으로 집 걱정은 안 한다. 이제 한 채 샀으니까 집 걱정 안 한다. 예.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분들이 집을 살 때 자기가 감당 능력이 되는 그 돈에 맞게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그 비싼 동네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가기가 만일에 힘들다면 지금 받는 월급 가지고 뭐 20년, 30년 모아도 못 가는 동네가 있잖아요. 네. 못 간다면은 내 감당 능력이 있는데 주택을 마련해서 거주의 안전성을 갖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감당 능력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내가 어디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이 정도면 어디에 집을 살 수 있느냐. 집을 한 채 다만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되겠죠. 무리한 대출을 받으면 안 되고 내가 감당 능력이 있는데 어디에 사야 되느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감당 능력이라고 해도 뭐 다 현찰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거의 없죠. 대출은 어느 정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DSR이 그래서 한 40%라는 규제가 있는 건데 그 안에라면은 이게 감당 능력이 있는 거라고 보면은 될까요? 그럼요. 대출은 어느 정도 받지 않고 그냥 캐시로 살 수 있는 젊은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있잖아요. 무리한 대출을 받지 말라 이거. 그 대출은 그래요. 내가 매달 갚아갈 수 있는 이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감안해서 내 소득 기준으로 이걸 갚는데 힘들지 않느냐 이걸 감안해야 돼요. 힘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서 사는 거는 저는 좋다고 봐요. 집을 앞으로 투자의 대상이나 뭐 오름의 대상, 뭐 오르고 떨어지고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 집을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사회 생활을 하는데 안정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당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 사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의 전망을 떠나서 주거 안정성 전망을 측면에서. 떠나서. 네. 와, 오늘 저희 서동기 박사님 처음으로 모셨는데요. 진짜 깊이 있는 이야기 다양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유.